자, 설명지는 잘 보내셨어요? 예. 이제 한국 나이로 연세 한 살 더 드셨는데, 이제 기억력은 조금 더 안 좋아졌겠죠, 그죠? 예,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약법 마지막 가네요. 자, 계약법 이제 남은 게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제 특별법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매부터 가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하고 교환은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우리 전번주에 했죠. 전부 쌍무 계약이죠. 쌍무는 양쪽 다 계약, 양쪽 당사자 다 의무가 있는 게 쌍무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다음 두 번째 유상계약. 유상은 경제적인 출연을 하는 거죠. 자, 유상계약. 그리고 청약과 선을 합치한 발생하니 성립하니까 낙성계약. 다음 방식 필요 없죠. 분료식계약. 이게 이제 공통점이라 그랬고요. 자, 차이점은 매매하고 교환은 이제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를 해가지고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죠. 임대차는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지를 해가지고 비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자, 이걸 이제 배우러 대입하러 갑니다. 그럼 매매하고 교환은 이제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재산권 이전해주는 계약이고, 임대차는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계약이죠. 용익시켜주는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환은 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2개. 매매는 조문이 33개고. 나머지 이제 교환과 매매의 차이는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 2개만 외워주면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자, 그럼 매매와 교환만 구별하고 가죠. 자, 매매는 갑이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하고 사겠다고 성낙이 합치되죠. 합치돼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낙성이죠. 성낙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낙성. 그래서 매매 계약했죠. 그럼 이제 갑은 내가 집을 주겠다는 게 집은 재산권이잖아요. 이제 갑의 의무가 쌍무 계약, 재산권 이전해 준다는 의무죠. 재산권 이전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어른 이제 돈 1억 준다 그랬죠. 대금을 지급해 줄 의무. 그래서 2개의 의무가 발생하니까 쌍무 계약이다. 이 대금이라는 경제적 출연을 받으니까 유상 계약이다. 청약과 성낙의 합치로 계약 성립하니까 낙성 계약이다.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이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니까 분료식 계약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받는 걸 우리 반대급부라 그래. 반대급부가 바로 금전이라는 것이 이제 매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교환은 똑같아요. 자, 집을 내가 이렇게 1월 1일 날 주겠다고 청약하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땅으로 주겠다 이거죠. 돈이 아닌 땅으로 반대급부를 주겠다고 청약과 성낙이 합치되면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교환. 그러면 자, 이쪽은 똑같죠. 재산권 이전입니다. 갑은. 금전이 아니죠. 오늘 금전이 아닌 이외의 재산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환은 양쪽 다 갑과 을 둘 다 금전 이외 재산권을 이전한다는 거죠.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야. 이게 교환이에요. 매매와 교환의 차이는 반대급부를 돈으로 받으면 매매고 돈이 아닌 걸로 받으면 교환이다.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럼 매매부터 가보죠. 563조 매매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매도인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그 매매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럼 외울 게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매도인이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매수인.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파는 사람이 매도인,
사는 사람이 매수인. 그래서 이 물건 가지고 얘기하니까 매도인은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자니까 매도인을 우리가 채무자라 그래요. 의무자. 자,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니까 매수인을 우리가 채권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자 그러면 매도인, 채권자 그러면 매수인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만약에 돈 가지고 따진다면 갑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니까. 그럼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을 의무자니까 돈 가지고 따진다. 이쪽이 채무자, 이쪽이 채권자가 됩니다. 이게 채권과 채무는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 자, 물건으로 본다면 매도인이 채무자, 돈으로 본다면 매수인이 채무자예요. 대개 이제 우리는 물건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대개. 왜냐하면 자,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갑을 채무자, 을을 채권자라 그럽니다. 자, 그럼 항상 이제 계약법 공부할 때는 자, 계약은 1월 1일 날 이제 성립했다. 즉 계약은 체결됐다 그러죠. 체결.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그러고 계약법에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 체결된 이 계약을 서로 이행해야죠. 이행기를 정해야죠.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 변제기에 이행을 해준다. 이게 쌍무계약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죠. 갑이 2월 1일 날 만약에 이행기를 정했다면 2월 1일 날 이행해주고 을은 2월 1일 날 대금 지급하면 두 사람의 목적 달성했죠. 갑은 재산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이 목적이었잖아. 그 목적 달성으로 이제 계약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행기에 이행을 안 해주는 게 바로 채무불이행이잖아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네 가지가 있죠. 뭐죠? 자, 이행지체 우리 전문적에 배웠죠.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서 안 해주는 게 이행지체죠. 자,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게 이행불능이고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행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이행한 거죠. 이 세 가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고 채권자는 수령해 줄 의무가 있는데 수령을 안 해준 게 수령지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방이 한 번 더 채고를 했다가 채고 기간 내에 또다시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제 해제권이 발생하죠. 해제권이 발생했다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한다. 결국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계약을 이행해가지고 소멸하든지 계약을 이행 안 해가지고 소멸시키는 해제하든지 이렇게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까지는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러면 이행기는 언제 이행하느냐, 이행 장소는 어디냐, 어디서 이행할 거냐 이런 것들,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배우러 갑니다. 자, 1. 매매에 의해서는 정리했고요. 2. 매매의 법률적 성질은 자 1번하고 2번하고 묶죠. 1번과 묶어서 쌍유낙불계약 그렇게 정리하고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3번하고 4번에 나오겠죠. 매매의 목적이 재산권 이전이 목적이죠. 자, 목적이 뭐예요? 권리와 의무를 목적이라 그럽니다. 권리와 의무. 자, 재산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 조심할 게 남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그 장래 성립하는 물건이나 장래 성립하는 권리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파트 분양계약이죠. 아파트 분양계약할 때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아직 안 지어져 있어요? 아직 안 지어져 있죠? 그래도 매매는 유효해요. 자, 왜 그러냐면 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다 똑같아요. 이행기에 이행해주면 되니까 현재는 물건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행기까지 이행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또 대금 지급이 목적이죠. 그럼 매매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의 의무 뭐죠? 재산권 이전, 매수인의 의무 대금 지급, 그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자, 줄었죠?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이게 매매의 특징입니다. 자, 교환과 구별되죠. 다음 5번의 현실 매매는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이 같이 상호 교부되는 계약도 매매 계약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매매는 대개 1월 1일 날 계약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행기에 이행하는 게 보통인데 계약함과 동시에 이행까지 해주는 걸 현실 매매라 그래요. 우리 슈퍼에 가서 물 사는 거죠. 물건 사는 거죠. 슈퍼에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넣으면서 돈 주고 오죠. 그것도 현실 매매입니다. 그것도 매매의 일종입니다. 다음 제2제는 이제 매매의 성립 부분 다 했어요. 낙성계약이니까 뭐만 합치하면 돼요? 뭐만 합치하면 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만 합치하면 돼요. 이거죠. 바로 쇠곡선하고 공곡선 합치라는 거예요. 자, 가격의 물건 이 집을 1억에 주겠다. 이것만 합치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과 합치. 자, 1의 출한 거 보죠.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줄건 거요. 부수적인 것들은 나중에 합의해도 됩니다. 따라서 뭐 계약 비용은 누가 낼 거냐, 채무 이행 시기는 언제 할 거냐, 또 변제 장소는 어디나 등등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라 그러죠. 부수적 사항은 합의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된 목적인 아까 뭐만 합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재산권 이전, 뭐 집을 이전할 거냐, 땅을 이전할 거냐, 이전과 돈은 1억이냐, 1000억이냐, 만억이냐, 대금 지급 두 가지만 합치하면 성립하는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다음 가로 2번의 성립 시기에서는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요. 저 언더라인 끈 거 조심하고요.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바로 매매의 목적이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계약 체결 당시, 즉 1월 1일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예요. 1월 1일 날 딱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됩니다. 1월 사후에라도 사후에가 바로 이행기까지예요.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유효하다 이런 말입니다. 1월 1일 날 딱 정해질 필요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유효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적어보세요. 아파트 분양계약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101동 501호 뭐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 있으면 됩니다. 이행기까지만 지어지면 족하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성립은 두 가지만 합치하면 된다. 뭐만 합치하면 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두 가지만 합치하면 됩니다. 자 합치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계약 체결하기 준비하는 게 있어요. 준비 단계. 계약의 준비. 계약. 우리가 이제 가격이 싼 것은 바로 직접 계약함과 동시에 이행하죠. 그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하죠. 먼저 두 가지가 규정하고 있죠. 매매 계약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 경우가 있죠. 준비 단계. 그래서 예약하고 계약금을 보러 갑니다. 자, 오른쪽 2번 매매의 예약합니다. 예약. 자, 예약은 우리 뭐 할 때 예약 많이 하죠? 뭐 크리스마스 날 같은 때 예약 안 하면 식당에 밥 못 먹죠. 그죠? 나중에 본 계약을 쉽게 체결하려고 예약을 미리 해두는 거죠. 우리 요번에 그저께 뭐 설에 어디 갈 때 뭐 KTX나 비행기나 표 예약 안 하면 못 타고 가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본 계약을 쉽게 하려고 미리 하는 요것도 채권 계약이에요. 예약도 청약과 성락의 합치로 성립하니까 이것도 채권 계약의 일종입니다. 밑에 1 개념부터 갑니다. 개념. 예약이라 하면 본 계약의 대응 같은 말 반대되는 관념, 개념 같은 말이죠. 당사자 사이의 장내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 앞에다 채권을 넣죠. 채권 계약을 말합니다. 예약도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이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예약을 체결한 사람은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야. 그래서 채권 계약입니다. 자, 맨 밑에 그 3번의 종류에서 묶어서 1. 편무계약, 쌍무계약, 땡땡 적고 이거는 의무자의 수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편무계약은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혼자 있으면 편무, 양쪽 다 의무자면 쌍무입니다. 다음 밑에 2번 일방예약, 쌍방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할 권리자의 수입니다. 권리자의 수가 일방예약은 1명, 쌍방예약은 2명입니다. 요 4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일방예약에만 줄거든. 예약, 일방예약만 줄걷고요. 다음 읽어보죠. 일방예약이냐, 쌍방예약이 저들은 줄거 나간다. 예약상의 권리자가 요걸 예약 완결권자라 그래. 예약상의 권리자를 누구라 그런다고요? 예약 완결권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성랑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매매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일방, 쌍방이라 그러는데 일방만이 매매 완결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일방예약이라 그럽니다. 양쪽 다 권리자가 되면 쌍방예약이라 그래. 거기서 일방예약만 암기하라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 맨 위로 올라갑니다. 관련 조문 564조 제목이 뭐예요? 매매에 일방예약이 나오죠. 거기다 추정이 나오죠. 일방예약 추정입니다. 자, 매매예약은 4가지가 있는데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예약 똑같아요. 예약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 뭐로 추정하고 있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그것만 외우세요. 일방 한쪽에만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일방예약 추정. 추정한다. 추정은 10중 8구죠. 일방예약 추정. 한쪽만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형성권을 혼자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이제 을과 이 집에 대해서 나중에 본 계약하겠다고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예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매도인 될 사람이고 나중에 매수인 될 사람입니다. 아직은 이 사람이 이제 예약 의무자가 됩니다. 예약 의무자. 이쪽이 예약상 권리자, 즉 예약 완결권자가 됩니다. 예약 권리자, 예약 완결권자.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만 일방만 완결권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약 완결권, 우리 예매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매권. 그럼 예매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서 갑한테 표 주세요. 그러면 안 준다. 거절을 못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표 주세요 하면 매매가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만약에 부동산 매매 예약을 했다면,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내에 을이 매매 완결한다.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이 사람이 성락 안 해도 당연히 매매가 성립하는 거죠. 매매가 성립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본 매매를 쉽게 하려고 예약을 해놓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예약 완결하게 되면 여기는 가등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의 가등기를 해놓죠.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해놓고, 그럼 이순이 가등기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갑이 우리 등기부 시간에 배웠죠.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죠. 3순위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예약 완결한다. 그럼 본등기 하죠. 본등 2순위 소유자 을 이렇게 되면 이건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나중에 가등기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예약 완결권자가 을, 의무자가 갑, 그걸 보면서 564조 보세요. 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 이퀄 예약 완결권자 을입니다. 예약 완결권자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한 때 매매의 본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약 완결권자가 을이 갑에게 매매 완결한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즉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형성권이니까 몇 년이라고 그래서 제척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은 너무 기니까 갑이
갑이 을 보고 너 본 계약 체결할 완결할래 안 할래 독촉 최고권을 주는 거죠. 최고 이제 최고를 하게 됩니다. 독촉이죠. 자, 최고 이 기간 내에 이 사람이 답을 안 하면 예약이 소멸합니다. 제2항 간다. 예약 완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예약자가 예약 의무자입니다. 예약자 이퀄 예약 의무자 갑. 예약 의무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을에게 매매 완결 여부에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상대방 이퀄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뭐 상당한 기간 그럼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제2항 예약자 같은 말 예약 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예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잃는다. 그럼 매매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자 다음 장 가보세요. 다음 장 가면 맨 위에 3번 갑니다. 아까 외웠죠? 우리 민법의 태도는 자 예약은 4가지가 있는데 그중 우리 민법 뭐로 추정한다?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은 그 4개 중에서 매매 일방예약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한 사람만 완결권을 가지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자, 가로열고 4번에 예약 완결권 뒤에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 매매가 성립하는 권리죠. 자 형성권 1의 보죠. 예약상 권리자 을이 상대방 이퀄 의무자에 대해서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그럽니다. 형성권이에요. 자 이번에 성질은 1번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요. 동그라미 1 부동산 물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가 있다. 대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등기 하면 나중에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해서 대항력이 생기죠.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하게 되면 나중에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순위 보전의 효력이라는 거죠. 가등기는 무슨 효력만 있다 그랬죠?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리고 3번에 예약 완결권도 당연히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 양도되면 가등기에 가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에 가등기도 할 수가 있다. 가등기에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되죠. 등기부 시간에 정리하겠고 다음 3번 효과입니다. 자, 예약 완결에 의사표시하면 일방적으로 뭐가 성립하죠? 본 매매가 성립합니다. 자, 매매가 성립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는데 이전 등기 안 해주면 소송하면 되겠죠? 상대방이 불응하면 본 계약의 의무이행을 소송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의 존속기간은 기간은 먼저 특이하게 우선하죠. 당사자가 기간 약정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약정한 때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최고하죠. 최고 안 한 때는 예약 의무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완결 여부 확답을 최고 같은 말 독촉이라 그랬죠. 독촉하고 예약 의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뭐 한다 그랬죠? 잃는다. 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몇 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겠어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이 소멸해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약은 무조건 예약이나 뭐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예약 완결권을 한쪽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오른쪽까지 이제 계약금 계약. 자,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일단 땡땡에서 요물 계약, 종된 계약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반대말 낙성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많이 출제해 왔고, 그다음 주된 계약이 아니고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 종된 계약. 자,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계약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해약금 같은 말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으로 추정합니다. 추정합니다. 자, 요 세 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약금 같은 말 약정해제권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 조문 보세요. 제목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죠? 565조가 해약금이라고 되어 있죠. 해약금 추정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해약금 추정이죠. 자,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권리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약정해제권 추정. 자, 1항 조심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이니까 쌀 한 가마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을 명칭은 불문합니다. 계약금, 보증금 등등등 명목으로 상대방이 동그라미 치고서 교부한 때는 교부해야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라는 거야. 합의만으로 성립 안 하고 반드시 돈이 통장에 교부돼야 됩니다. 교부 요물계약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당사자 일방이 줄고 나간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걸 남겨야 돼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가 가능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이면 이행 착수 전까지라는 거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표. 수령자 받은 사람은 그 102배를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제2항 551조 규정이 손해배상입니다. 손해배상 규정은 전항 계약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계약으로 해제하면 손배 청구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 계약금의 의의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죠. 계약금이라 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종하여 쫓아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자, 돈도 가능하고 쌀도 가능합니다. 자, 거래계에서는 명칭은 불문해요. 체약금이든 착수금이든 해약금이든 예약금이든 보증금 등등등 명칭은 불문합니다. 자, 밑에 계약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 정약금, 리언, 위약계약물 중에 위약금, 디귿, 해약금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 민법으로 추정한다. 디귿,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해약금 땡땡 조문 받지만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의 계약금을 의미하며 심표, 우리 약정해제권이라는 거야.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 2배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을 해약금이라 그래요. 자, 그럼 밑에 2번 성질로 내려옵니다. 1. 요물계약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교부되어야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다. 낙성 X입니다. 다음 이번에 주된 계약인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등등에 부종하는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다. 자, 다음 장 같이. 다음 장 가면 쭉 말이 많지만 맨 밑에 가리고 해약금의 효력만 기억하면 돼요. 1. 해약금 추정입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 같은 말, 특약 같은 말 합의죠. 그런데 계약법 공부할 때는요, 특약이 없는 한 이런 말이 많이 나요.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왜냐하면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특약이 우선하고 이 특약이 없을 때 이 계약법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약금 계약 535조도 이 특약이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특약이 없을 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임의 규정이니까. 자, 항상 계약법 공부할 때는 특약이 우선한다. 특약이 없을 때 계약법의 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죠. 임의 규정의 뜻이 뭐예요? 특약으로 이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대개 이제 을과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계약금을 얼마 주라는 건 없다나 대개 관례상 1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딱 을이 갑에게 교부했어요.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뭐로 추정한다고 그랬죠? 해약금.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돈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냐 아까 했죠? 이행 착수 전까지죠. 이행 착수 전까지 해제할 수, 이건 암기하고 있어요. 이행 착수 전까지. 그럼 이행 착수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애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해제가 가능해요. 해제하려면 교부자, 계약금을 준사, 교부자는 계약금 1,000만 원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해제한다. 그럼 해제돼요. 해제하니까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하죠. 다음, 갑은 받았으니까 수령자는 2배 2,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해제한다. 그러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해요. 자, 이행 착수 전까지 이제 해제하니까 자, 법정 해제와 차이가 나오죠. 요거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이행하기 아무것도 없잖아. 착수도 안 했으니까. 원상 회복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1,000만 원 포기해야 됩니다. 다음, 채무 불이행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이라는 약정 해제로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문제 발생 안 하죠. 이게 이제 법정 해제와 차이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보통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니까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데 계약금 계약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할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가 발생을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에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만약에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중도금 지급하면 이제 계약금을 해제를 못 하잖아. 나중에 잔대금을 불이행하게 되면 잔대금 불이행으로 법정 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함께 존재할 수 있죠. 병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갑니다. 오른쪽 1, 2. 자, 해제권 앞에다 약정이라고 적어요. 자,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고? 약정 해제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당사자 1방이 자 줄고 나가야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여기 암기되라 그랬죠. 뭐 할 때까지라고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 을은 이를 계약금을 포기하고 심표. 수령자 갑은 그 2배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조심히.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요? 이행 착수할 때까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 밑에 판례학습봅니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2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할 것인 바. 여기서 자 줄건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로 줄거세요.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쉽게 일부 이행이라는 거죠. 일부 이행이 대표적인 애가 중도금 지급입니다. 일부 이행, 예컨대 중도금 지급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거죠. 일부 이행하거나 계약 전제행위 하면 이행 착수야. 자, 그러면 해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자, 2번 수령자는 반드시 계약금의 2배죠. 100을 제공해야 하며 단순히 그냥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 못합니다. 반드시 2배 제공해야 돼요. 잘라주고 다만 계약금에 의한 해제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 2배 2천만 원을 제공하면 촉하며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 을이 2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수령자 갑은 2천만 원의 이행 제공하면서 해제 의사표시하면 해제된 겁니다. 을이 2천만 원 안 받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2천만 원 안 받는다고 공탁소 가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3번 조금 전에 봤지만 해제는 당사자 일반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제공했다. 그럼 착수했죠? 해제 못해.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잔대금을 준비하고 등기 이전을 청구했다면 이행 착수했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되죠? 금지됩니다. 다음 4번.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자신만이 한 사람만이 이행한 경우라도 이는 이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갑이 이행 착수했다. 둘 다 해제 못해. 을이 이행 착수했다. 둘 다 해제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두 사람 다 계약금으로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 다음 장 가죠. 해제했어요. 계약금으로. 해제 시기가 언제까지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럼 3번. 해제의 효과는 당연히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겠죠? 그럼 모든 해제의 공통점이죠. 자, 채권 관계, 줄이면 채권 채무 관계죠. 채권 채무 관계를 소급 처음부터 소멸케 하는 것은 모든 보통 해제와 똑같다.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전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자, 계약금은 언제까지만 해제할 수 있었죠?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해제함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무는 발생 안 한다 그랬죠? 원상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죠. 약정 해제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두 개를 외워줘야 된다.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두 개 기억하고 그 다음 법정해제와 병존한다는 거 하나 뒤에 나오죠. 이와 같이 해약금으로 계약금이 수수되더라도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 예 하나 적죠. 예, 잔대금 채무불이행. 중도금은 지급했는데 잔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면 법정해제하면 되겠죠. 타방 당사자는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 법정해제할 수 있다. 이때는 이제 원상회복 문제, 손해배상 문제 발생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그 밑에 관련 판례 볼까요? 계약서에 명문은 명백한 문장 이런 말이죠. 명문으로 위약시, 위약은 계약을 위반하는 걸 위약이라 그래.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는 이상, 자, 줄거져 있네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 유보 같으면 보유, 약정해제권이 바로 계약금 계약이죠.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약정해제권이 있든 없든 법정해제할 수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을 마칩니다. 맨 밑에 확인학습 문제 보세요. 자주 나오는 판례들 쭉 나열한 건데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문제가 옳은 걸 찾는 게 쉬워요? 틀린 게 찾는 게 쉬워요? 틀린 게 쉽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없으면 틀린 걸 빨리 찾으세요. 옳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1번 계약금에 의해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약정 해제했네요. 유보된 경우도 법정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계약금이 주어져도 나중에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법정 해제할 수는 있다. 2번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런데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한 후, 매수인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둘 다 계약금으로 해제 못하죠.
그럴 때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죠. 없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102배를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해지했죠. 손해배상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없다. 4번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를 배제하는 자 계약금 계약은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임의 규정이니까 무조건 자 우리 계약법에서 시험 나오면 무조건 임의 규정이에요. 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계약법 총론 매매 교환까지는 100%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자 임대차에 가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11개 있어요. 요것만 외워주면 이때 형성권이죠. 대개 임대차에서 형성권은 강행 규정이지만 자 교환까지는 다 임의 규정이야. 뭐가 더 우선한다? 특약으로 이 규정을 배제할 수가 있다. 유효하다. 자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줄거보세요.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제기입니다. 자,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이행 착수가 아니니까 약정 해제 가능하죠. 소송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답이 나왔네요. 정확한 판례입니다. 소송 제기한 것은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 착수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전제 행위를 해야 되지 소송 제기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오른쪽 해설서 판례 보세요. 맨 위에 5번 매도인이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행 착수를 볼 수 없다. 고로 매도인 갑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요 판례 가지고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금 계약을 마치고 우측에 4번 매매 계약 비용 부담. 자 계약 비용은 자 각각 우리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돈이 들어간다. 비용. 비용은 누가 내느냐? 쌍방이죠. 쌍방이 균분 부담합니다. 자, 1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사의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계약법에서는 특약이 우선해요. 특약이 없을 때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합니다. 항상 계약법 공부할 때는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당사자 간의 약정, 합의 같은 말이죠. 합의가 우선하고 그다음 합의가 없으면 그 지방의 관습, 관례가 우선합니다. 관습. 관습이 없을 때 임의 규정이 적용이 돼요. 이걸 갖다가 특단의 사정이 없느나 이렇게 판례가 쓴단 말이야. 항상 계약법 공부할 때는 특약이 없으면 그 지방의 관습이 없으면 그때 임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매 계약 비용도 특약이 없거나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균분 분담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계약 비용의 종류를 구별해야 돼. 자 목적 토지의 청량 비용도 계약 비용이죠. 청량 비용, 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증서 작성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수 등도 계약 비용에 속합니다. 중개 수수료도 매도인, 매수인에게 다 받죠, 그죠? 계약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거 조심하고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은 이거는 계약 체결 비용이 아니고 채무 이행에 대한 이행 비용이야. 변제 비용이죠. 변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거 좀 조심하고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라 채무 변제 비용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걸 자주 냈죠. 등기 비용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의 성립 준비 단계와 성립하고 봤어요. 자 그러면 성립해서 효력으로 갑니다. 효력. 아까 효력 배웠잖아. 효력은 매도인의 의무가 뭐였죠?
매도인 의무는 재산권 이전. 매수인 의무는 대금 지급이죠. 자, 재산권을 넘어갈 때 항상 이행기에 완전 이행을 해요. 완전한 이행. 완전한 이행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불완전 이행이 되면.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가 있겠죠. 완전 이행은 자, 권리 자체를 만약에 소유권을 팔았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전세권을 팔았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도 해주고 가옥도 명도 해줘야죠. 물건 자체도 인도해줘야죠. 그 다음 어른 돈 대금을 전액 다 지급해야죠. 1억이면 1억 다 지급해야죠. 8천만 원만 지급하면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가옥을 이렇게 이전해주면, 인도해주면 받아줘야죠. 수령해야죠. 수령 의무. 요걸 위반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이걸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자, 가보죠. 거기 매매 효력은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 자, 그럼 박스 안에 매매 권리 의무. 매도인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뒤에 담보 책임은 오늘 수업 안 합니다. 오늘 3월 달에 수업합니다. 이 매수인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수령해 줄 의무, 목적물 수령 의무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는 땡땡 완전 이행이라고 적어요. 완전한 이행을 해야 됩니다. 불완전 이행하면 안 돼요. 완전한 이행, 100% 이행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 하며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 즉 종국적 거부를 이행을 다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이행을 완전히 해줘야 돼요. 그럼 기억, 만약에 물건이나, 자, 무채는 치우고 무채가 지식으로 바뀌었죠. 지식재산권. 과거에는 무채재산권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지식재산권이라 그럽니다. 뭐 특허권, 상표권, 뭐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이죠. 이걸 팔았다면 등기나 등록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인도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가옥의 소유권을 팔았다 그러면 가옥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죠. 특허권을 팔았다 그러면 등록해 줘야 되겠죠. 이전 등록. 다음 니은에 채권 매매했다 그러면 양도, 채권은 양도도 하고 대항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다음 D가 아까 했던 거네요. 타인의 재산권을 팔았다면 그 권리를 이전해서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됩니다. 다음 장 가겠죠. 2번. 자, 특약이 없으면 당연히 종물이나 종된 권리도 이전해 줘야 됩니다. 종물,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하며, 또 재산권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는 당연히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관계 있다 같은 말 선다. 다음 3번 중요 표시하고 자주 나옵니다. 자, 과실하고 이자 부분인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아직은 매도인 갑에게 속합니다. 자, 과실은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매도인에게 속해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완납한 때는, 완납하게 되면 이제는 과실이 매수인한테 넘어가야 됩니다. 돈이 다 완납되면 그 이후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속합니다. 내가 집을 팔았다. 아직 집값 다 받기 전까지는 집세 매도인이 받습니다. 근데 잔금 다 받고 난 이후에 집세는 누구한테 넘어간다? 매수인에게 속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그 뒤에 하나만 적고 가죠. 땡땡 법정 무과실 책임, 그거만 하나 적고 가세요. 2번 성질에서 동그라미 2번 그걸 줄거세요. 무과실 책임 땡땡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대표적인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아직 강의는 안 하겠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자, 이런 뜻이야. 더 적지는 마시고. 자, 물건을 인도해 줄 때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해 줘야 돼요. 자, 집을 돈 1억을 받고 팔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자 있는 물건을 이전해 주면 담보 책임져요. 이걸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팔면 1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걸 1억에 팔아도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해 주면 이 사람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자, 일단은 남부책임 지나가고요. 자, 이거 지금 강의하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쭉쭉 넘어갑니다. 한 10페이지 넘기세요. 넘기면 501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500페이지에 큰 3번. 매수인의 의무. 요것도 한 문제 정도가 한 2년에 한 문제씩 꼭 나와요. 조문 가지고 장난칩니다. 자, 매수인의 의무 1. 자, 매수인의 의무가 아까 뭐였죠? 대금 지급 의무죠. 대금 지급 의무. 그러면 언제 지급하느냐? 지급 시기 나오면 1. 대금 지급 시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기간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기한이 있는 경우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출근나간다. 동일한 기한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일 기한 추정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행기는 그 뒤에 나오죠, 그죠? 특약이나 관습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분명히 특약이나 관습이 없을 때 동시행이죠. 자, 갑과 을이 1월 1일 날 이 가옥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둘이 이행기를 2월 1일로 정했어요. 특약으로 정하면 2월 1일 날 갑이 소유권 이전해주고 을은 대금 지급하면 돼요. 특약이 있다면. 특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의 관습이죠. 자, 이 김에 양산의 관습이 자, 매도인이 먼저 지급하고 매수인이 뒤에 지급하고 이런 관습이 있다면 선으로 이행하면 돼요. 이런 관습이 없을 때 요 조문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계약법은 특약이나 관습이 우선한다는 머리에 계속 그리고 있어야 돼요. 왜? 둘이 관계니까. 자, 이런 게 없다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자, 갑이 을에게 자, 기한을 정했어요. 2월 1일 날 주겠다고 이행 기한을 정했습니다. 정하면 이쪽에는 기한이 언제인지 안 정했어요. 그러면 동시행이 원칙이니까 동일 기한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동일한 기한. 언제로 추정한다? 2월 1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에 이행 기한을 정하면 다른 쪽도 동일 기한으로 추정합니다. 2월 1일 날 같이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대금 지급 장소입니다. 돈은 어디서 줄 거냐 이거죠. 장소. 자, 원칙하고 예외 기억해야 돼. 보통은 원칙은 이런 말입니다. 보통은 채권자인 매도인 갑의 주소 지자가 빠졌는데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한다. 잘라주고 이게 원칙입니다. 교과서 조금 안 좋아요. 자, 원칙은 이걸 항상 이제 법 공부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대금 돈 금전 지급은 지참 채무 원칙이라고 그래요. 지참은 채무자가 손에 지참해서 갖다 준다는 거야. 지참 채무의 원칙입니다. 지참 채무의 원칙이니까 채권자의 주소지입니다.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매매에서는 돈의 채권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매매대금 지급이 원칙이다. 그걸 먼저 기억하고 문장을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원칙은 채권자인 매도인 갑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지참 채무 원칙이라 그래요. 지참, 채무자가 손에 지참해가지고 채권자인 매도인 집에 가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러나 뒤에 예외적으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줄고 동시에 대금 돈을 지급할 때는 그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이건 특식입니다.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죠. 슈퍼에 가서 물건 살 때는 슈퍼에서 물건 받죠? 인도바 동시에 돈 주고 온다 이거죠. 구별 잘해야 돼요. 매매 대금은 원칙은 대금 지급 장소가 어디야?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합니다. 슈퍼에서 지급한다는 거죠. 다음 3. 대금 이자. 자, 매매 대금은 원칙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잠깐 과실하고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가옥을 팔았어요. 아직 인도하기 전까지는 이게 과실은 누구한테 기소한다 그랬죠? 매도인한테 기소하죠? 을은 언제까지 주면 돼? 대금은, 매매 대금은 이행기에 지급하면 되겠죠? 이행기. 그러면 갑이 이렇게 가옥을 인도받았어요. 인도받았죠? 그
그럼 이 사람이 이때 이자를 이제 지급하기 시작해야죠. 만약에 과실도 을이 따먹고 이자도 을이 안 주면 안 되겠죠. 인도받으면 이자는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3번 얘기입니다. 매도인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채무행위 뭐야? 물건 인도죠. 물건 인도를 하였는데 매수인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표.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해 줬는데 매수인 아직 대금 안 주죠?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과실과 이자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오른쪽 3번입니다. 목적물 수령 의무 땡땡 제거. 요걸 입하면 뭐가 되죠? 수령 지체가 됩니다. 같은 말 채권자 지체죠. 자, 항상 매도인과 매수인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어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채권 채무 관계는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될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어 나간다. 매수인 을은 수령 의무가 인정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매도인이 등기 서류 가져왔는데 매수인이 수령하면 뭐가 된다? 수령지체가 돼요. 수령지체가 되니까 매도인이 뭐하죠? 이행 제공한 다음에 최고한 다음에 또다시 수령지체하면 해지하고 손배 청구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매입니다. 그 다음 환매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쉬었다가죠. 조금 쉬었다가 환매하겠습니다.